엄마, 내일 토요일이라 우리 롯데월드 갈 건데 저희 없을 때 대청소 좀 해주세요. 나도 가면 안 되겠니? 엄마가 여기 끼시게요? 우리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김영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내가 키운 자식인가?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면 가르쳐야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올해 나이 72세 김영순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들에게 결국 외면당했습니다. 김영순 씨는 평생을 쉬지 않고 살아왔어요. 김영순 씨의 손에는 세탁소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던 흔적이 굳은 살로 깊이 새겨져 있었죠. 한겨울에도 손이 얼어붙을까봐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일했던 그 시절, 그 속에서 아들 하나를 꿋꿋하게 키워냈습니다. 늦은 밤, 피곤한 몸으로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던 그 시간들이 김영순 씨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세탁소 일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였지만 실상은 매우 고된 육체 노동이었어요.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는 다리미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무거운 세탁물을 들고 나르며 손님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모두 맞춰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김영순 씨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김영순 씨의 젊은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감자전으로 때울까요? 비 오는 날 빈 지갑을 털어 사온 감자 2알로 부부가 함께 저녁을 때우던 날이 허다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늘 턱없이 부족했고 김영순 씨는 늘 밤늦게까지 공장 미싱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일하며 가게에 보태야 했어요. 그때는 정말 한푼이 아쉬워 숨 쉬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가진 것 없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면서 아들 은수를 낳았고 비로소 부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김영순 씨는 더욱 강해지셨죠. 밤에는 세탁소 보조로 일하고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하며 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어느 겨울 세탁소 온수 보일러가 고장나 손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김영순 씨는 손님들의 세탁물을 정성껏 다려냈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될 것 같았지만 아들의 등록금을 생각하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10수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발버둥 친 끝에 작은 세탁소 하나를 얻고 남편도 어엿한 가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비로소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의 가게 문을 열었던 날 남편과 함께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 당신 고생 많았어.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멋진 옷도 입힐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죠. 김영순 씨는 그때 비로소 삶이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아들 은수가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네요 라고 말할 때면 김영순 씨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평일에 미처 하지 못한 집안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은수의 학교 준비물도 꼼꼼히 챙겼죠.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공허함.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췌장암 진단을 받고 불과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영순 씨는 세탁소 문을 닫았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고 남편 없는 세탁소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너무도 슬펐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김영순 씨는 혼자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텅 빈 마음만이 남았을 때 아들 은수가 다가왔죠. 엄마 이제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기 위험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김영순 씨에게는 너무나 고맙게 들렸어요.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남은 여생을 함께하자는 의미인 줄 알았으니까요. 아들 은수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김영순 씨는 새로운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녀 하은이는 그때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며느리 애라는 직장맘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김영순 씨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기뻤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하은이는 할머니가 온 것을 무척 좋아했고 아들 은수도 엄마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에 감사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순 씨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손녀 하은이의 아침밥과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고 거실 정리를 마치고 나면 세탁기를 돌렸죠. 햇살이 들어오기 전 김영순 씨는 이미 하루의 반을 보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청소와 빨래, 점심 준비에 매달리셨습니다. 오후에는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간식을 준비하고 아이의 숙제도 꼼꼼히 도와주었죠. 저녁에는 가족들의 식사 준비에 또다시 분주해졌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어느새 밤 10시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며느리 애라는 깔끔하고 예민한 성격이었어요. 작은 먼지에도 눅눅한 수건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김영순 씨는 매일 며느리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무척 애썼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이것저것 해달라는 요구만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형태였지만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한 말투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화장실 타일도 좀 닦아주세요. 곰팡이 생길 수 있어요. 어머님, 하은이 옷 좀 더 깔끔하게 개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해야 해요. 어머님, 요리할 때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환기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김영순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시하는 그 말투가 이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이 맞을까? 혹시 가사도우미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손녀 하은이의 할머니, 나 오늘 도시락 맛있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김영순 씨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믿을 수 있었죠. 하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만이 김영순 씨에게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영순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간다고 느끼셨습니다. 주말 계획들을 세울 때도 김영순 씨는 당연히 집에 있을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엄마, 내일 토요일에 우리 롯데월드 갈 건데 저희 없을 때 대청소 좀 해주세요. 나도 가면 안 되겠니? 엄마가 여기 끼시게요? 우리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김영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내가 키운 자식인가?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면 가르쳐야죠. 거실에 며느리의 친구들이 와서 떠들썩하게 웃음꽃을 피우며 놀고 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불편해하니 거실에 나오지 마세요. 김영순 씨는 존재 자체가 없는 듯 방 안으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에 김영순 씨는 문득 자신이 이 집의 손님에게 보이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서글픔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계속 부엌에서 일합니다. 명절 후에는 며느리가 어머님 덕분에 잘 치렀어요. 라고 형식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김영순 씨는 자신이 마치 기계 부품처럼 이 집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내 삶은 어디에 있지?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과 함께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듯한 심리적 우울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희생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김영순 씨를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김영순 씨는 가끔 자신이 세탁소에서 일하던 시절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자신의 일이었고 손님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저 당연하게 여겨질 뿐이었어요. 살림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세탁물, 하루에도 수십 번 허리를 숙이는 동작, 반복되는 바닥 걸레질,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와 다리에 고스란히 통증으로 쌓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일들이 70대가 된 지금은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처음에는 파스를 붙이고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어가며 겨우 견디었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어려워졌고 걸레질을 하려고 쪼그려 앉으면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지독한 통증에 잠을 설쳤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잠자리에서 뒤척이기도 어려웠죠. 그런 날이면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해가 뜨면 억지로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괜히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있었고 의사는 이미 보존적 치료로는 어렵다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보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라는 의사의 말에 김영순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영순 씨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나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하랜다. 며칠 입원도 해야 해. 엄마, 수술 꼭 해야 해. 물리치료 같은 걸로는 안 돼. 입원하면 하은이는 누가 보고 집안일은 누가 해? 애라도 직장 다니는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들의 말에 김영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영순 씨는 어린 시절 은수를 귀하게 키우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아들을 밤새 안고 병원을 오갔던 날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가장 좋은 우유를 먹이려 애썼던 밤들, 아들이 입학식에서 활짝 웃던 모습까지 오직 아들 하나 잘 되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런데 아들의 눈빛은 곧장 염려가 아닌 계산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집안일, 손녀 등교, 저녁 식사 김영순 씨의 병이 아니라 김영순 씨가 빠졌을 때의 불편함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에 김영순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김영순 씨의 심장이 쓰렸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깊은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와 김영순 씨의 마음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외로웠습니다. 수술 당일 김영순 씨는 조용히 혼자 병원에 가셨습니다. 입원 서류를 홀로 작성하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마취실로 들어갔죠. 수술 전에 의사가 보호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김영순 씨는 바빠서 못 왔어요. 라고 애써 대답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 가족들이 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깨어난 병실은 적막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지만 자신의 병상 옆에는 아무도 없었죠. 간호사가 와서 수술 잘 됐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김영순 씨는 그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아들이 잠시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일이 바빠서 늦었어요. 그리고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하은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가봐야겠어요. 라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문안은 안 오는 게 좋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이었죠. 그 순간 김영순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이라기보다는 무너짐에 가까운 그 감정. 이 집에서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구나. 같은 병실의 할머니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김영순 씨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원 기간 내내 김영순 씨는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간병인을 쓰자는 아들의 제안에 괜찮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약 먹는 것도 모두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김영순 씨는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정리해 놓은 가구, 익숙한 냄새,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질문. 집은 김영순 씨가 없던 일주일 동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고 빨래가 수북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청소 가능하신 거죠? 애가 먼지에 민감해서요. 며느리의 첫마디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 상태를 묻는 것도 아니고 아픈 건 괜찮냐는 안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언제부터 다시 집안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순 씨는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내 귀가 잘못 들었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김영순 씨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걱정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쌓인 집안일을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당연함만이 가득했죠. 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 나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오자마자 다시 일을 시키다니 내가 이 집의 가사도우미였던 건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딱지가 나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김영순 씨는 애써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순진했어. 이들은 나를 가족이 아닌 하인처럼 대하고 있었구나. 지난 시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영순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어떤 회복의 인사도 따뜻한 안부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한 달 정도는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김영순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공든탑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여기서 가족이 아닌가 보다. 허리는 아직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진짜 가족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김영순 씨는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허리가 아팠지만 가족들의 불편함을 보는 것이 더 어려웠기 때문이죠. 다만 예전처럼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요하지만 단호한 결심. 며칠 후 거실 복도를 지나던 중 김영순 씨는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였지만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내용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시면 너무 불편해. 예전처럼 집안일도 잘 못하셔. 주말마다 친구들 불러오기도 어렵고 솔직히 내 집 같지가 않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치. 나도 그래. 요양원도 생각해보자. 엄마도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 거기서 또래들과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어머니께서 싫어하실 텐데.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야. 우리도 가끔 면회 가면 되고, 그리고 솔직히 집안일도 다 맡기기엔 연세가 있으시잖아. 김영순 씨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을 멈춘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김영순 씨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서서히 물기가 맺혔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순 씨는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무릎이 굽었고 허리는 휘었지만 마음은 아직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도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후 김영순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하지 않았죠. 아마도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영순 씨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김영순 씨는 고요한 밤 혼자 앉아 자신의 노후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게 남은 여생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어.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지? 이 돈으로 작은 방이라도 얻어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으로 수많은 질문이 오갔고 김영순 씨는 혼자 힘으로 새로운 삶을 꾸려갈 용기를 내기 위해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김영순 씨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김영순 씨에게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엌 한켠에는 하은이의 수영복이 놓여 있었고 며느리의 화장품 파우치와 비행기 티켓이 보였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려나 봅니다. 김영순 씨는 그 앞에서 몇 분간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가족은 동남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없었죠. 오히려 이것저것 일만 시켜놓고 자기네들만 여행을 떠났죠. 어머니 요번에는 커튼을 꼭 세탁해 주세요.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순 씨에게는 이 조용함이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그제야 김영순 씨는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김영순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집에서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단순히 편리한 도구인지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시작될 일상이 두려웠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날 밤 텅 빈 집안에서 김영순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을 바쳤나.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이 집에서 그저 공짜 가사도우미였을 뿐이었어. 내가 아파서 쓰러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이었지.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요양원에서 끝내라고. 천만에. 김영순 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거친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 한 푼 안 쓰고 내 청춘 바쳐 키운 자식인데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착각했어. 이제는 나도 좀 살자. 나 영순이도 사람이다. 그날 저녁 김영순 씨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 조용히 상자에 넣고 손수건에 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생했다. 영순아, 이젠 너한테도 좀 살아볼 권리가 있지 않겠니? 그 순간 김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단순히 이용당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70대가 되어서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다음 날 김영순 씨는 과감하게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대로 아들 내외와 살던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집은 역세권에 위치해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었기에 다행히도 매매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은 며칠 만에 성사되었죠. 서울집 매매 계약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속초의 작은 아파트 전세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전셋집을 구하고 남은 금액은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훨씬 컸습니다. 김영순 씨는 가족들이 여행 간 틈을 타 조용히 짐을 정리했어요. 계약한 속초의 전셋집으로 홀로 이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들 가족이 돌아온 날, 집 안에는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김영순 씨는 그 편지를 쓰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강원도 속초로 떠난다.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볼 참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은 내가 팔았다.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김영순 씨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냥 자신의 결정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은수가 편지를 읽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집을 팔아! 말도 안 돼!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며느리 애라도 전화를 바꿔받으며 격분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를 길바닥에 내쫓는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하은이는 누가 보고 집안일은 누가 해요? 김영순 씨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은수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은 듣기 싫다. 내가 왜 떠났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는 너희를 가족이라 여겼지만 너희는 날 그저 하은이 봐주는 사람, 집안일 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내 피 같은 돈 한 푼 안 쓰고 내 청춘 바쳐 키운 자식인데 너희에게 나는 그저 허리 아픈 가사도우미였을 뿐이었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 아내는 문병도 오지 않고 감기 핑계만 댔지. 너는 하은이 학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겨우 10분 있다가 떠났고 내 허리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받고 돌아왔을 때 며느리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이제 청소 가능하시죠였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존중하는 게 먼저 아니니? 너희는 나를 한 번도 존중해 준 적이 없어. 이제 와서 집안일 걱정부터 해? 내가 없으면 불편할까봐. 내 건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왜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쳐야 하니? 이제는 나도 좀 살자. 나 영순이도 사람이다. 이대로 나를 보내주는 것이 너희가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 거야. 그리고 은수야, 집은 내가 팔았다. 곧 부동산 사무실에서 너희에게 이사 날짜 알려줄 거야. 이만 끊자. 그 말을 하는 순간 김영순 씨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드디어 다 토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김영순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울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72세가 되어서야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아들 은수는 며느리 에라의 친정으로 들어가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고 나니 갈 곳이 없었던 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은수에게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 달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병원에 입원한 그는 홀로 남겨진 침대에서 그간의 생활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 애라는 하은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도맡느라 병원에 거의 오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주말에 잠깐 들르거나 퇴근 후 피곤한 몸으로 잠시 얼굴만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쓸쓸함이 밀려올 때마다 은수는 다른 병실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병실에는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간병하고 손주들도 재롱을 부리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특히 어떤 환자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와 아들의 식사를 챙기고 마사지를 해주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저렇게 아팠겠구나. 아니, 엄마는 나보다 더 아팠을 텐데. 나는 그때 엄마 병실에 얼마나 있었지? 겨우 10분 있다가 하은이 학원 핑계대고 가버렸었지. 엄마의 허리 통증보다 집안일이나 손녀 돌봄을 먼저 걱정했던 자신의 모습과 병원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했던 엄마의 외로움과 고통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신이 얼마나 불효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따뜻한 가족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며느리 에라 역시 남편의 사고와 시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집안의 모든 공백을 자신이 메워야 했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육아와 직장, 살림의 무게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친정 부모님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지만 가끔은 눈치도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헌신과 친정살이의 불편함을 비교하며 시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 은수와 며느리 에라가 함께 속초로 김영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김영순 씨는 놀랐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꽤나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은수는 김영순 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엄마랑 함께 있을 때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후회합니다. 에라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제 불찰이 큽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김영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지난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진정한 관계에 김영순 씨는 아들 부부를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영순 씨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전처럼 분노에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안다. 김영순 씨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엄마도 당장 너희를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내 마음이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침묵했습니다. 김영순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었어요. 이웃들과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과 자신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자유로움과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죠. 엄마, 정말 여기서 행복하세요? 아들 은수가 물었을 때 김영순 씨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이렇게 평화롭게 산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엄마는 네 속초에서 내 인생을 찾았다. 너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김영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억지로 다시 예전처럼 살 수는 없어. 그건 나에게도 너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엄마의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나도 노력할 테니 너희도 앞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노력해라.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들 부부는 김영순 씨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당장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엄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엄마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둘은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순 씨는 속초에서 계속 살고 아들 부부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가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의 용서보다는 앞으로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름 휴가 때
하은이가 할머니 만나러 속초로 가도 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와도 되지만 혼자 오면 안 되고 엄마랑 아빠랑 와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올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면 식사는 너희들이 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학 때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순 씨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연이와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할머니, 하은이는 김영순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김영순 씨는 손녀를 꼭 안으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나도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하은이와 함께 보낸 이틀은 김영순 씨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마을 뒤편 산에서 야생화를 따고 저녁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정말 행복해? 하은이가 물었을 때 김영순 씨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웃는 모습 많이 봤지? 하은이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김영순 씨에게 말했다. 할머니,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그때는 할머니가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돼. 그 말을 들으며 김영순 씨는 뭉클했다. 하은이만큼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 가을이 되었습니다. 김영순 씨는 속초에서 첫 번째 가을을 맞았습니다. 단풍이 들고 바닷바람이 선선해졌어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 영순아, 이제 완전히 속초 사람이 됐네. 정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을 때 김영순 씨도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김영순 씨의 마음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족이란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지. 그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야 깨달았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김영순 씨는 이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 은수는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톤으로 김영순 씨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며느리 애라도 가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김영순 씨는 고맙다고 답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을 열며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김영순 씨는 속초에서 두 번째 여름을 맞았습니다. 작년보다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곳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순 선생님, 아이 이유식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젊은 엄마가 부탁할 때 김영순 씨는 기꺼이 도와주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김영순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된 노동, 가족을 위한 희생, 그리고 존중받지 못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금의 자신으로 만들어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시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비로소 김영순 씨는 말없이 웃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도요. 김영순 씨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70대에 시작한 인생 후반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김영순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야.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지. 김영순 씨는
오늘도 바닷가를 산책하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후회가 아닌 희망이, 절망이 아닌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